나는 40대 후반 시험관 시술 초고차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걱정하지만 난 괜찮아 매일 주사 찔러가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 난 괜찮아 일단 시청 좀 팔로우 미 구독 좋아요 댓글이 힘이 되니까 악플은 유료야 악플 달고면 슈퍼 땡스 쏘고 따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좀 더 한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난 이민 사람 붙여 hands up 다 같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6년 4월 2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44차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44차가 시작될지 안 될지는 뭐 약 먹고 이제 주사 처방을 받아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생리를 시작을 해야지 다음 주기를 들어가니까 지난번에는 채취하고 한 14일째 생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11일 날 채취를 했기 때문에 오늘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9일, 11일, 한 19, 11일, 18일 만에 생리를 시작했네요. 제가 좀 불안했던 게 원래 평균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채취하고 나면 생리를 하긴 하는데 불안했던 게 5월 말에 세부 여행을 갑니다. 이모가 좀 한턱 쏘는 거라서 세부 여행을 가는데 지금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못 갈까봐 불안하기도 한데 생리까지 뒤로 밀려버리면 혹시 채취나 뭐 이식 시술하고 겹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부 가기 전에 시술을 마치고 가야지 마음이 편한데 일단 채취 날이 만약에 배란이 너무 늦어진다. 저는 막 20 며칠 배란한 적도 있으니까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까딱하면 이제 5월 말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 안에 4월 달 안에 생리를 시작해야지만 그래도 뭐 30일 넘게 가배란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5월 30일 날 세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전쟁 때문에 비행기 표가 취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시술하고는 안 겹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빨리 생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16일 막 17일까지도 안 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걸 막 뒤졌어요, 유튜브랑. 그랬더니 이제 한의사분들이 생리 터지게 하는 뭐 혈자리 해가지고 막 올리신 게 있길래 그거를 한 이틀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리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혈자리 자극을 계속 했거든요, 세게. 그랬더니 정말 빵 터졌습니다. 요 근래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약간 찔끔찔끔 하다가 며칠 후에 딱 생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혈자리를 계속 눌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혈자리 세 군데를 계속 이제 조진 거예요. 조졌더니 생리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빵 터진 느낌으로 바로 딱 터진 거예요. 이틀 만에 계속 막 자극을 줬더니. 그래서 아무튼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뭐 여기 영상 옆에 뭐 혈자리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캡처해서 올려보겠습니다. 43차는 4월 11일인가 채취를 했고 지금 4월 29일에 생리를 해서 지금 44차 상담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조금 바빠졌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가 빨리 이제 밥 먹고 사무실에 가서 좀 패턴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피트니스 선수복 이제 업을 한 지 벌써 13년째인가 그렇거든요. 횟수로 13년째인가 그런데 아무튼 요즘 시합 시즌이라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면서 패턴을 새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패턴이 있으면 재단만 하면 되는데 패턴을 새로 그려야 돼서 근데 3시에 퀵을 불러놓은 거예요. 긴급건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10시 반 예약인데 조금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제 시간에 진료를 못 볼까봐 10시 반 예약인데 9시 반쯤에 한 9시 40분쯤에 도착하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미리 가서 접수하면 접수 순으로 이제 봐주니까 일단은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료 보고 사무실로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가한 거보다
그래도 한가한 거보다는 낫잖아요, 사람이. 한동안은 왜 코로나 때 막 일이 너무 없으니까 뜨개질만 하다가 목 디스크 올 뻔했다니까요. 우울하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일이 조금 바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남포가 잘 자라주길. 이번에는 이제 저는 남포가 너무 빨리 자라거나 남포가 너무 늦게 자라면 문제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좀 적당히 자라서 조금 세부 가는데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냉동배아 2개 모아놓은 상태예요. 3월 4일 날 한번 채취한 거. 죄송합니다. 욕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3월 4일 날 채취한 거 한번, 4월 11일 한번 해서 2번 해갖고 냉동이 됐어요. 그래서 냉동 2개 있는 상태에서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만약에 내막이 받쳐주면 냉동 2개에 신선 하나, 요렇게 3개 이식할 예정인데, 그것도 채취가 돼야지 그런 플랜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채취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내막은 된다. 그러면 2개만이라도 이식하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에 하나를 채취했는데 수정까지 됐는데 내막이 안 된다. 그럼 또 냉동을 해놔야죠. 다음 주기에 이식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시험관 아시다시피 항상 내 플랜대로 가는 건 없으니까 그냥 제 계획은 냉동 2개에 신선 하나 해서 신선으로 이식하는 게 목표지만, 뭐 경우 수에 따라서 냉동을 또 해서 냉동 3개를 다음 주기에 냉동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번에 만약에 채취가 안 된다 그럼 냉동만 2개 이식할 수도 있고, 신선 주기로.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경우 수가 여러 개긴 한데 뭐 예측해도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한동안 진짜 좀 기분이 되게 막 다운돼 있었는데 요즘 조금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다들 자기의 최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안 해봤으면 지금 시험관 시술하는 게 인생 최고의 고비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뭐 오디션에도 여러 번 낙방해보고 막 실패나 좌절을 많이 맛보면 사실 시험관 시술이 인생 최고의 힘듦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근래 시험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거는 그동안 내가 조금 편해져서 지금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 인생 살면서 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오디션도 많이 이제 최종에서 꼭, 차라리 예선에서 안 되면 포기를 했을 건데 최종에서 떨어진 적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는 아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래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저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나요, 솔직히? 자기 위해서 다 사는 거지,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저는 아이 갖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해서 갖고 싶은 거지, 뭐 남을 위해서 갖고 싶은 건가요? 아니, 저희 시어머님은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주의고, 아이를 그닥 좋아하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좀 안쓰럽게 생각하시지, 막 애 가져라 하지도 않고, 저희 집도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골이니까 엄마도 약간 그런 식이야. 아니, 네 몸 아픈데 굳이 애를 낳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가 있어야지 좀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겠구나, 남편과 사이도 더 돈독해지겠구나 싶어서 아이를 갖는 거지, 뭐 누구 남을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왜 남 인생에 오지랖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남 인생에 내가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진작에 접었겠죠. 근데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시험관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중도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뭐 자기들이 10원이라도 보태줬어요? 보태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나 진짜 웃겨 죽겠네.
물론 뭐 자기 딴에는 걱정돼서 그런다? 그거는요,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기해 하는 거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꼭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본인하고. 다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근데 가치관이 여러 명이 다 달라.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의 속내가 보이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해도 뭔가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현이 거칠어도 이 사람은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와닿는 사람이 있는데, 글만 봐도, 저는 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글만 봐도 걱정을 과장한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렇잖아요. 애를 낳았다고 해도, 낳은다고 해도 교육 방식이 진짜 부모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고 뭐 주장을 하지만 범죄자로 키우지만 않는다면 물론 범죄자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분식점 할 때도 느낀 거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한 부모 밑에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깍듯해요. 뭐 부모인지 모르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같이 와. 근데 개차반인 엄마 밑에는 개차반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몸이 불편해서 울고 떼쓰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뭐 판단 능력이 생기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정도가 되면 약간 부모의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자녀가 학폭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면 되게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본인은 아이한테 싸워도 친구한테 먼저 사과해야지라고 가르쳤는데, 먼저 사과했는데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먼저 때려서 쌍방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래도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사과해야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거야. 근데 그쪽 집은 아나무인인 거야. 자기 애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애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주변에 보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 없이 시험관을 하겠어요? 나름 뭔가 계획된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는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생각을 물어보면 그때는 얘기를 해도 된다니까.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은 조언을 왜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시험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시험관을 포기하라는 것 자체가 간섭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포기도 자기가 딱 마음이 먹어졌을 때, 후회가 없을 때 하는 게 포기예요. 남의 강요에 의한 포기는 나중에 본인도 후회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인생을 우유부단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선택을 해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만약에 내가 나중에 포기를 할지 아이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한 적은 있지. 그런데 딱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때 이렇게 하길 잘했다. 다 내 인생에 이런 고비가 있었던 이유는 다 이렇게 잘 되려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시험관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렇게 실패를 겪으면서 좀 뭔가 고난?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물론 아이를 뭐 직접 키워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촌동생들 뭐 케어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뭐 7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촌동생을 제가 육아를 같이 했으니까
간접 경험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뭐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타고 많이 했어요.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근데 뭐 누나로서 하는 것과 부모로서 하는 게 또 다르겠죠. 그래도 나는 그래. 지금 징징대고 포기하고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들고 더 놀랄 일이 많을 텐데 저렇게 멘탈이 약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뭐 남이 그러든가 말든가 내 인생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뭐 말이 두서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나의 아이 갖는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그만둬라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게 싫으면 나가세요. 왜 옛날에 어떤 인스타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 김선 감성 모르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시험관을 이런 뭔가 고난 고차수 극복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유튜브 문 닫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시험관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유튜브 컨셉이 보면 취지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극복해서 시험관을 해서 최종 목표는 뭐 아이를 갖고 육아를 하는 게 제 목표잖아요. 채널 타이틀을 보면 아시겠잖아요. 근데 그래야지 저는 결론이 나는 건데 중도 포기해라?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걱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자기 부모도 뭐 자식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남한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엔간하면 댓글을 안 달아요. 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어떤 영상을 볼 때. 근데 이런 거는 댓글을 달아. 뭐 병원 고민을 한다든가 뭐 물어봤을 때나 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다 했을 때 정보성 댓글은 좀 달아주죠. 이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재미로 웃기자고 올린 영상에 그냥 이제 대응? 뭔가 맞장구 쳐주는 건 해주는데 남을 막 비난한 거나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말투도 중요한데 그런 식의 댓글은 거의 달아본 적이 없어요. 남의 인생을 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진짜 유튜브를 몇 년 하면서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성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차단받고 내쫓았는데 또 비슷한 분이 또 나타나고 또 내쫓고 차단했는데 또 비슷한 분이 나타나고 그게 성향 문제인 것 같고 그 성향도 왜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 비중 몇 %.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채널 보시면 되고 내가 내 성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즐겁게 사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제 채널을 안 보시면 돼. 근데 뭔가 내 채널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같이 이제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구들도 그렇잖아.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근데 꼭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그건 네가 감수해라? 아니 유튜브를 하면은 무조건 감수해야 돼요? 저한테 뭐 1억을 주셨어요?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은 있어. 연예인들은 대중 인기를 먹고 살고 수억 수천만 원을 벌기 때문에 직업적 특성상 감수해야 되는 건 있다지만 저는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뭐 직업도 아닌데 내가 참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유튜브로 1000만 원 벌어 막 1억 벌어 그럼 저는 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직업이면 내가 직업적인 거면 조금 감안을 하고 참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시험관이 뭐 시험관 프로긴 하죠. 지금 만 6년 차 됐고 이제 4월이 지나면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니까 뭐 시험관 프로예요. 근데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강요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불쾌해? 불쾌하면 본인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본인 채널에서 하세요. 내 채널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또 이래. 응원 댓글만 달아야 되냐고? 아니 그건 아니지. 응원 댓글만
안 달아도 되지. 근데 굳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남이 딱 들어도 기분 상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와 넌지에 벗어난 자꾸 동문서답에 댓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영상을 본 거는 같은데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 좀 이해 안 가는 분들 있죠. 제가 또 싫어하는 MBTI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말을 하면 본인이 딱 그거면 되게 싫을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요즘 MBTI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뭐 이제는 잠잠해지긴 했어도 다들 이제 자기 본인 MBTI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물어봐. 아, 역시나 나랑 안 맞는 MBTI야. 근데 말을 하는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편하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코드가 맞고, 그 MBTI는 나랑 비슷한 MBTI거나 나랑 코드가 맞는 MBTI더라고. 그래서 참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저랑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제품도 설명서가 있잖아. 우리가 새로 사면 방법을 모르면 되게 어렵잖아요, 쓰기가. 남편도 똑같은 것 같아요. MBTI나 사주의 일간을 알면, 사주 일간의 특징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가치관에 대해서 대충 보이거든요. 알고 나니까 그냥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인정해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부부 관계가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요즘 되게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험관을 하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다고 봐요. 왜냐면 남편이랑 저랑 이제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남편은 지가 화가 나면 입을 닫는 스타일이에요. 회피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싸움이 나면 크게 나요. 나는 막 질러야 되는 거고 남편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막 혼자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 돈독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애를 가지면 애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세상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해를 하고 뭔가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남편 스스로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자기가 불편한 걸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제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서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사이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애가 없으면 우린 이혼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애를 꼭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험관을 하면서 돈 주고 관계를 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관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시험관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돼서 사이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좀 저는 시험관으로 인해서 잃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얻은 것도 많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돌이켜 생각해도 시험관을 이렇게 오래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산 지 몇 년 됐더라? 32부터 살았으니까. 남편이랑 산 지 지금 1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살면서 지금이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은 애가 생겨도 둘이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서로 육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어릴 때 이렇게 궁합을 보러 가면 둘이 다른데 안 맞는데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사주에 수가 아예 없는데 남편이 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안 맞는데 맞다는 거야. 뭐 나이 들어야지 맞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30대 초반에는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점점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해하면서 서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초반에는 애기가 생겨도 이렇게 싸우면 이혼하고 애 정서에 안 좋지 않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생겨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사주든 신점이든 뭐 타로든 봤을 때 남편이 철이 들어야지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지 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실 좀 외동에 좀 아무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그 개인주의 때문에 가정을 꾸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함으로써 뭐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서 사업하다가 이제 큰 빚이 지고 이러면서 저한테까지 타격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철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 힘든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이제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저도 외동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한 지붕 뭐 네 가족 이렇게 한옥집에서 뭐 새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지내가지고 외동인데 외동 같은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낸 적이 거의 없어갖고 뭐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할머니 친구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래서. 근데 남편은 뭐 아파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남편은 사회성이 좀 저에 비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극히 개인주의인데 뭐 지금은 좀 저 같은 유형에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식이 손이 커갖고 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옆집에 되게 많이 나눠주거든요. 뭐 잡채도 많이 하면 오래 놔두면 못 먹을 것 같아갖고 잡채도 나눠주고, 떡볶이도 하면 떡볶이도 나눠주고, 뭐 고구마 튀김 많이 했다 그러면 옆집 나눠주고. 그러니까 옆집 분이 안 그래도 모녀가 이제 3대가 살고 계신데 할머니가 애기 봐주면서, 근데 너무 맛있다고, 옆집에 살아서 너무 고맙다고, 자주 우리가 맛있는 거 얻어먹는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웃을 나눠줄 순 없는데 옆집 분이 이사 오는 날 자기 아이가 시끄럽거나 이사하는데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 선물을 받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간 갚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설탕이 딱 떨어진 거예요. 설탕이 꼭 필요한데. 그랬더니 뭐 유기농 설탕 비싼 거를 그냥 아예 새 거 한 봉지를 2봉지 있다면서 많이 샀다면서 그냥 아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새 거를 한 숟갈만 빌릴 수 있냐고 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다른 음식으로 갚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한번 받은 게 있으면 배로 돌려주자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됐든 좋은 게 됐든 배로 돌려주자. 그래서 뭐 내가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고. 근데 나쁜 거를 나한테 해코지했다 그러면 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건들지 마세요. 성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이 나한테 해코지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배로 갚아줘요. 좀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너무 오늘 간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약간 좀 흥분 상태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간만에 병원 가니까 생리도 제때 그래도 이 정도면 제때 했고, 일단 병원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술 가신 사이에 도착했는데 대기가 4번째였습니다. 다행히도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원래 10시 반 예약이었는데 10시 반쯤에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제가 거의 9시 한 40분에 50분에 도착했나? 그래서 한 3, 40분 기다리니까 선생님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상담을 했고, 일단 요번에 냉동한 거 상태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번에 냉동한 게 상태가 중급 이상일 것 같다고, 상태가 좋다고, 하나 나왔어도 질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시길래, 일단 저는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채취가 되면, 수정까지 되면 3개를 이식하고 싶고, 만약에 채취가 안 되더라도 2개 모아놓은 거를 그냥 이식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만약에 채취를 했는데 내막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요번 주기 이식 안 하고 그냥 요번에 채취가 만약에 되면 냉동해 놓고 뭐 다음에 또 냉동 이식 할 수도 있고, 이제 경우 수는 여러 개인데 일단은 이식을 하는
이제 이식한다고 생각하고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처방받은 게 사이젠 성장호르몬 주사 고용량 1대랑 그 다음에 레나라 2알씩, 클로미펜 2알씩, 그 다음에 프레다 2알씩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다 2알 맞나? 잠깐 볼게요. 신호 걸렸으니까. 프레다도 2알씩 맞네요. 프레다도 2알씩. 그래서 하루에 2알, 2알, 2알 해서 6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배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오늘 그리고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간호사분이 오늘 뭐 이렇게 이노시톨 종류랑 NMM 처방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보다 NMM을 고용량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면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방이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약국 갔는데 이상하게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약을 뺐더니 약값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약은 그래도 급여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비급여라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양제 처방이 있었던 거예요. NNM하고요. 저기 MC톨디라고 이노시톨 종류가 처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달라고 해서 빼고 지금 이제 클로미펜, 레나라, 그 다음에 프레다만 처방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초음파를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몇 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이죠? 아니 수요일인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늘 수, 목, 금, 토, 일 5일 먹고 월요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초음파를 보고 이제 주사 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이 없네요. 뭐 처방은 다 받았고 지금 사무실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3시 안에 뭐 패턴 그릴 게 있어 갖고 불이 났게 지금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주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를 하고 지금 막 황사같이 막 누렇게 차가 낀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시야가 뿌여질 정도로.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세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거의 2,000원대더라고. 1,985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그러니까 병원하고 저희 집 사이에서 제일 싼 거를 5일나우라는 웹으로 검색해서 오늘 최저가를 검색했더니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거기가 좀 세차비가 싸거든요. 주유하고 세차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배도 고프고. 집에 병원에 한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지금 11시 반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 대기한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벌써 11시 반이네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난임병원 오면 그냥 시간이 후딱후딱 가요. 근데 더 대기가 긴 병원들도 많아갖고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긴 한데 여기는 대기가 진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작아요. 그 전에 다녔던 병원들은 대기가 좀 있었거든요. 배도 고프고 병원 앞에 병아리 김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김밥을 사갖고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44차는 어쨌든 먹는 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해외에 갈 일이 있는데 설마 과배란이 그 정도까지 늦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적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제때 생리한 거 보니까 그때까지는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심하고 세부 가는 걸 목표로 세부 가기 전에 채취가 되길 바라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